2001년 11월 23일 새벽 5시 30분 포항 죽도시장 동쪽 방파제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검은색 점퍼, 그 안에는 58살 박성훈이 차가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죽도시장 사람들은 그를 멸치왕이라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성공한 가게를 만들어낸 이 남자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 좁은 골목을 누비며 멸치 상자를 날랐고 상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던 사람이었죠. 빚 한 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박성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바다에 빠져 죽었을까요? 경찰이 현장을 살폈지만 유서는 없었습니다. 방파제 난간에 지문도 발자국도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저 파도만이 시신을 밀어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익사였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었고 물을 들이마신 흔적만 남아 있었죠. 유족인 외동딸 박미영은 아버지가 최근 우울해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성훈이가? 그럴 리 없어. 손주 보는 재미로 산다던 사람인데. 죽도시장 상인회장 최만식은 그날 아침 방파제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주검 앞에서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성운수산 사무실 책상 위엔 다음날 거래처와 약속 잡힌 수첩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엔 손주 돌잔치 준비하려고 산 한우가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자살하려던 사람이 내일 약속을 잡고 돌잔치 고기를 사둘까요? 하지만 경찰 수사는 한 달 만에 종결됐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2001년 12월 박성훈의 죽음은 변사 사건 종결이라는 4글자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11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4월 최만식은 국민신문고에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박성훈은 자살한 게 아닙니다.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그가 청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단순했어요. 성운수산 건물이 헐값에 넘어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포항북 부경찰서 형사과 한진석 경위가 재수사팀을 꾸렸습니다. 52살의 베테랑 형사는 11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어요.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정우, 박성훈의 사위이자 1999년부터 성운수산 격리 업무를 맡았던 남자였습니다. 11년 전 조사에서 그는 장인어른과 저녁 식사 후 귀가했다고 진술했었죠. 아무 의심도 받지 않았던 효자 사위였습니다. 한진석은 폐업한 성운수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 구석, 습기로 얼룩진 박스 안에서 그는 빨간 노트 2권을 발견했어요. 이중장부였습니다. 노트 속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미기재된 현금, 인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총액 2억 3천만 원. 인출 서명란엔 한 사람의 이름만 반복됐죠. 이정우. 그 순간 11년 전 방파제에 홀로 떠올랐던 박성훈의 죽음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유서가 없었던 이유, 내일 약속이 잡혀 있었던 이유, 돌잔치 고기가 냉장고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박성훈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1년 포항 죽도시장 멸치왕에 기이한 투신 11년 뒤 드러난 사위의 이중장부, 그리고 그 노트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2001년 11월 23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포항 죽도시장 동쪽 방파제. 파도 소리에 섞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떠 있어요. 새벽 조업을 나가려던 어선 선장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방파제 아래 검은 물속에서 무언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사람, 얼굴이 물에 잠긴 채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죠. 선장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죽도시장 방파제요. 빨리 와주세요. 5시 45분 소방대원 4명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밧줄을 던져 시신을 끌어올렸습니다. 물기에 젖은 몸은 무거웠고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신의 체온은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고 맥박도 호흡도 없었어요. 사망한 지 최소 서너 시간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6시 정각 포항북 부경찰서 형사과로 연락이 들어왔어요. 죽도시장 방파제 변사체 발견. 출동 바랍니다. 당직 형사 강대수는 잠을 털고 일어나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45살의 그는 15년 경력 형사였지만 변사 사건은 언제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6시 20분 강대수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파제 위엔 이미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시신은 검은 비닐로 덮여 있었어요. 강대수는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남자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점퍼, 회색 면바지, 검은색 운동화.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물에 불어 있었지만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대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왔어요. 젖은 지갑을 열자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훈 주민등록번호 43415 주소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살이었습니다. 주소는 죽도시장에서 300m 떨어진 연립주택이었어요. 감식반 불러 강대수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0분 후 감식반 3명이 장비를 들고 도착했어요. 그들은 방파제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난간이 지문 채취해봐. 감식반원이 분말을 뿌리며 난간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비가 내린 흔적은 없었지만 바닷바람과 습기 때문에 지문이 남지 않았던 겁니다. 바닥은요? 발자국 없습니다. 콘크리트라 흔적이 안 남네요. 강대수는 방파제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난간 높이는 1m 정도였어요. 성인 남자가 넘어가기엔 충분한 높이였죠. 하지만 투신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서나 메모 같은 거 없어? 감식반원들이 10분 동안 주변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없습니다. 깨끗해요. 강대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살이라면 유서를 남기는 게 보통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오전 7시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강대수는 부검실로 따라갔어요. 부검인은 마스크를 쓰고 시신을 눕혔습니다. 외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부검인은 시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폈어요. 두피를 만지고 팔다리를 구부리고 몸통을 눌렀습니다. 두개골 골절 없음, 늑골 손상 없음, 사지 외상 없음. 부검인은 시신의 옷을 벗겼습니다. 피부엔 멍 하나 없었어요. 타박상도 없습니다. 외부 충격 흔적이 전혀 없네요. 그럼 뭡니까? 폐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부검인은 가슴을 절개했습니다. 폐를 꺼내자 물이 흘러나왔어요. 폐에 다량의 바닷물이 있습니다. 익사로 추정됩니다. 확실합니까? 네. 물을 들이마셔서 호흡이 멎은 겁니다. 사인은 익사가 맞습니다. 강대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익사, 외상 없음. 그렇다면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거나 실족한 건가? 사망 시각은요? 부검인은 시신의 경직 상태를 확인했어요. 시신 발견이 오전 5시 반이었죠. 체온과 경직 정도를 봤을 때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 22일 밤 11시에서 11월 23일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오전 9시 강대수는 박성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죽도동 연립주택 3층 건물 2층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 맞으십니까? 네. 아버지가. 박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서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와 아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저는 사위 이정우입니다. 들어오시죠. 좁은 거실, 강대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미영은 2살쯤 된 아들을 안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강대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고인이 평소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이정우는 잠시 박미영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최근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장모님이 199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5년 전인데 요즘 들어 자주 그리워하셨어요. 혼자 사진 보면서 우시는 날도 있었고요.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강대수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아니요. 최근엔 잘 안 드셨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술은요? 밤에 혼자 소주 드시는 날이 많았어요. 한 달 전쯤엔 이정우는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잘 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대수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게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열흘 전쯤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드실 때였어요. 박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셔서 깜짝 놀랐죠. 왜 그런 말씀 하세요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서 넘어가셨어요. 강대수는 중요한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신 게 언제입니까? 어제 저녁이요. 11월 22일이요. 몇 시쯤입니까? 이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오후 6시쯤 저희 집에 오셨어요. 일찍 퇴근하셨다고 하시면서요.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 식사는 어땠습니까? 평소처럼 하셨어요. 손주 밥도 먹이시고 저희랑 이야기도 하시고요.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까? 박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으셨어요. 식사 후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정우가 대답했습니다. 7시쯤 장인어른 댁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차로 3분 거리거든요. 현관까지 바래다 드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네.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강대수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도착, 사망 추정 시각 밤 11시에서 새벽 2시. 그 사이 4시간에서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전 11시 강대수는 죽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성운수산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낡은 철문 아래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강대수는 박미영에게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삐걱. 10평 남짓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냉장고. 간소한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대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24일, 그러니까 내일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부산 김 사장님 멸치 2톤 계약. 강대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일 약속을 잡아둔 사람이 자살한다.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3권이 나왔어요. 포항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박성훈 명의였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포항농협 통장 마지막 거래일은 11월 22일이었어요. 입금 500만 원.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인 것 같았습니다. 국민은행 통장은 급여 계좌로 보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박성훈이 본인에게 이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은 적금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었어요. 강대수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포항농협 2,300만 원, 국민은행 800만 원, 신한은행 적금 1,200만 원, 총 4,300만 원. 나쁘지 않은 재정 상태였습니다.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빼곡했어요. 강대수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2001년 회계장부. 장부를 펼쳤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과 지출이 기록돼 있었어요. 강대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순이익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어요.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지출 항목을 봤습니다. 월세 100만 원, 전기세 1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정상적인 지출이었어요. 강대수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다? 그는 2000년 장부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부채 항목은 비어 있었어요. 1999년, 1998년 장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이 전혀 없네. 강대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살 동기로 가장 흔한 게 금전 문제인데 박성훈에겐 그런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엔 한우 2근이 투명한 랩에 쌓여 있었어요. 옆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 돌잔치용 -11월 30일. 지우는 박미영의 아들, 박성훈의 손주였습니다. 일주일 후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대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잔치 고기를 미리 사둔 사람이 자살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됐어요. 오후 2시 강대수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도시장 상인회장 최만식이었어요. 61살의 그는 박성훈과 30년을 함께 일한 친구였습니다. 성훈이가 죽었다고요? 최만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말도 안 돼요. 최만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성훈이가 왜 자살을 해요? 그 친구 일주일 전에 나한테 소주 사주면서 그랬어요. 만식아, 우리 손주 돌잔치 때 꼭 와야 돼. 내가 최고급 한우 준비했어. 그렇게 신나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요? 혹시 고인이 우울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인 적 있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요즘 더 밝았어요. 손주 돌 돌아온다고 매일 이야기하셨거든요. 금전적인 어려움은요? 최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훈 수사는 이 시장에서 제일 튼튼해요. 부산 거래처만 5군데고 매달 1000만 원은 거뜬히 벌어요. 빚? 단 1원도 없어요. 성훈이가 늘 자랑했거든요. 나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산다고요. 강대수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은 생선 가게 주인 김철수였습니다. 55살의 그는 박성훈과 20년 지기였어요. 박 사장님이 자살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새벽 4시면 제일 먼저 나와서 시장 청소하셨어요. 상인들 먼저 챙기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분이 왜 자살을 해요? 최근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으셨어요. 강대수는 오후 내내 상인 12명을 만났습니다. 건어물 가게 사장, 반찬 가게 사모님, 과일 가게 주인, 정육점 사장.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박성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어요. 자살할 사람 절대 아니에요. 손주 자랑 엄청 하셨는데. 오후 6시 강대수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수사 기록을 펼쳐놓고 정리했어요. 유서 없음. 내일 11월 24일 거래처 약속 잡혀있음. 손주 돌잔치 11월 30일 한우 미리 구입. 친구들 증언과 유족 진술 불일치. 강대수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자살이라고 보기엔 너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2001년 12월 5일 강대수는 여전히 사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2일이 지났지만 진전은 없었어요. 증거도 목격자도 유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찝찝함만 커져갔죠. 그날 오전 형사과장이 강대수를 불렀습니다. 강 형사, 이 사건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아직 의문점이 많습니다. 의문점? 증거가 없잖아. 목격자도 없고 타살 흔적도 없어. 부검에서도 익사라고 나왔고. 하지만 자살 동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족이 우울증이라고 진술했잖아. 그거면 충분해. 강대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을 삼켰습니다. 과장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좋아. 근데 일주일 후에도 진전 없으면 종결이야. 강대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강대수는 마지막으로 죽도시장을 찾았습니다. 혹시 놓친 목격자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11월 22일 밤 성운수산 근처에서 이상한 거 못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마른 멸치 가게 주인 한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뭔가 소리 들었어요. 강대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소리요? 큰 소리요.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10시쯤 됐나? 제가 가게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시계 보니까 10시 조금 넘었어요. 어디서 들렸습니까? 성운수산 쪽에서요. 강대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냥 누가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남자 목소리 2개? 2명이요? 네. 한 명은 나이 든 목소리, 한 명은 좀 젊은 목소리 같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진 못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들렸습니까? 한 1분?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강대수는 빠르게 수첩에 적었습니다. 왜 그때 신고 안 하셨습니까? 그냥 부부싸움이나 그런 거겠거니 했어요. 시장에서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건 못 보셨습니까? 사람이 나오거나 차가 움직이거나. 못 봤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강대수는 곧장 박미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정우가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11월 22일 밤 10시쯤 어디 계셨습니까? 이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장인어른 발에다 드리고 7시 반쯤 집에 왔어요. 그 후론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 데도 안 나가셨습니까? 안 나갔어요. 왜 그러십니까? 10시쯤 성운수산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이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로잡았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집에 있었으니까요. 부인도 증언할 수 있습니까? 박미영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랑 집에 있었어요. 아이 재우느라 정신없었거든요. 강대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혹시 고인이 그날 밤 누구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까? 몰라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어요. 강대수는 다시 성운수산으로 갔습니다.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어요. 책상, 서랍, 캐비닛, 쓰레기통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부서진 물건도, 혈흔도 없었어요. 2001년 12월 20일 상부에서 종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변사 사건으로 처리. 강대수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자살 추정 우울증. 도장을 찍으면서도 가슴 속 찝찝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12월 23일 박성훈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죽도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최만식은 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성훈아, 형이 미안하다. 내 억울함을 못 풀어줘서. 박미영은 아들 지우를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이정우는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자, 사위네.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도 의젓하게 장례 치르고 저런 사위 둬서 성훈이도 천국에서 편하시겠어. 2002년 1월 성운수산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정우는 경영이 어렵다며 폐업을 결정했어요. 죽도시장 사람들은 점점 박성훈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잊지 않았어요. 그는 가끔 빈 성운수산 건물 앞에 서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성훈아, 뭔가 이상해. 내가 왜 죽었는지 형은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빨간 노트 2권은 성운수산 창고 구석에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습기와 먼지 속에서 진실을 품은 채로. 하지만 그 큰 소리의 진실은 11년 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박성훈의 죽음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내일 약속, 손주 돌잔치 준비, 친구들의 증언.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왜 그는 바다에 빠져 죽었을까요? 그리고 11월 22일 밤 10시 성운수산에서 들렸던 큰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12년 4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포항북 부경찰서 민원실 창구에 72살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만식이었습니다. 죽도시장에서 35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떨리는 손으로 5장짜리 청원서를 내밀었어요. 박성훈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민원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원서 첫 페이지엔 2001년 11월 23일 죽도시장 방파제 변사 사건 개요가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최만식이 11년 동안 의문을 품어온 이유들이 빼곡히 나열돼 있었습니다. 의문 1. 박성훈은 손주 돌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한우를 미리 사둔 상태였음. 의문 2. 다음 날 거래처 약속이 수첩에 기록돼 있었음. 의문 3. 유서가 없었고 자살 동기가 불명확했음. 의문 4. 2011년 성운수산 건물이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사위에게 넘어갔음. 네 번째 항목 아래엔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민원 담당은 고개를 들어 최만식을 바라봤어요. 건물 매각 건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작년 겨울에 시장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성운수산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알아보니까 이정우, 그러니까 성운이 사위가 샀더라고요. 매매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8천만 원이요. 근데 그 건물 시세가 최소 2억 5천은 돼요. 왜 그렇게 싸게 팔았겠어요? 민원 담당은 청원서를 형사과로 올렸습니다. 오전 10시 형사과장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어요. 한경위, 이거 좀 봐. 52살 한진석 경위가 안경을 쓰고 청원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5년 형사 경력 중 미제 사건을 여러 건 해결한 베테랑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는 2001년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아, 죽도시장 변사 사건. 강대수 형사가 맡았던 거. 맞아. 당시엔 자살 추정으로 종결됐지. 근데 이 청원인 말이 설득력 있어. 건물 매각 건 좀 이상하잖아. 한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장 2001년 사건 기록을 찾아냈어요. 노란 파일 속엔 11년 전 수사 보고서, 부검 기록, 목격자 진술서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당시 담당 형사 강대수의 수기가 나타났습니다. 한진석은 유족 진술 부분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딸 박미영과 사위 이정우 모두 최근 우울해하셨다고 진술했더군요. 하지만 거래처와 친구들은 정반대로 증언했어요. 성실한 사람, 자살할 이유 없음, 손주 보는 재미로 살던 사람. 한진석은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11년 전 수사가 놓친 게 뭘까? 오후 2시 한진석은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성운수산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자 청원서 내용이 그대로 확인됐어요. 한진석은 주변 부동산 중개소 3곳을 돌며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2011년 당시 죽도시장 상가 건물이요. 그 정도 크기면 최소 2억 5천, 비싸면 3억까지도 받았어요. 8천에 팔았다고요? 말도 안 돼.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팔아요? 한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후 4시 그는 박미영의 현재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주민등록 조회 결과 그녀는 2010년 부산 해운대구로 전입한 상태였어요.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영 씨 맞으십니까? 포항북 부경찰서 형사과 한진석 경위입니다. 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진석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2001년 아버님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2011년 성운수산 건물을 매각하신 게 맞습니까? 박미영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거래 금액이 8천만 원인데 시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왜요? 아버지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그 건물 보면 자꾸 그때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진석은 수첩에 받아 적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매자가 전 남편 이정우 씨인데 이혼하신 건 언제입니까?
2010년 6월이요. 이혼 사유가 뭡니까? 박미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성격 차이요. 이혼 후에도 부동산 거래를 하셨는데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게 편해서요. 한진석은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더 압박할 수 없었어요. 혹시 아버님이 생전에 빚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빚 안 지는 분이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아버지가 늘 자랑하셨거든요. 30년 장사하면서 남한테 돈 한 푼 안 빌렸다고요. 한진석은 이 대답을 수첩에 크게 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진석은 형사과장을 찾아갔어요. 재수사 승인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있어? 건물 매각 정황이 석연치 않고 11년 전 수사에도 빈틈이 보입니다. 최소한 현장이라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과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끄덕였습니다. 좋아. 팀 꾸려. 2012년 4월 18일 재수사팀이 공식 구성됐습니다. 한진석 경위를 포함해 총 4명, 모두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형사들이었어요. 첫 팀 회의에서 한진석은 말했습니다. 11년 전 사건입니다. 당시엔 자살로 종결됐지만 의문점이 많아요. 유서 없음, 동기 불명확, 그리고 최근 건물이 헐값에 사위한테 넘어간 정황. 우리가 다시 파봅시다.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재수사팀은 죽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11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성운수산 건물은 낡아 있었어요. 철문엔 붉은 녹이 슬었고 내려진 간판 자리엔 페인트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진석은 이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운수산 열쇠 좀 빌려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재산 관계 확인 차원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우는 1시간 후 열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46살이 된 그는 11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조사하시는 겁니까? 정례 절차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11년 동안 밀폐됐던 공간에서 곰팡이 냄새가 확 쏟아졌어요. 한진석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2001년 11월 달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의자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전부 수색합니다. 서류, 장부, 메모, 영수증, 뭐든지 확보하세요. 팀원 3명이 각자 맡은 구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3권이 나왔습니다. 포항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명의 모두 박성훈이었죠. 통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거래일은 2001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한진석은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캐비닛을 열자 파일들이 빼곡했습니다. 거래처 명단, 세금 신고 서류, 매출 기록, 부가세 신고서. 한진석은 파일 하나하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2000년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매달 매출이 기록돼 있었어요. 1월 800만 원, 2월 900만 원, 3월 1100만 원.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지출 항목도 정상이었어요. 월세, 전기세, 인건비, 재료비. 2001년 장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경위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팀원 한 명이 사무실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벽 구석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문이었습니다. 한진석은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3평 정도의 창고가 나타났어요. 형광등을 켜자 쌓여있는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전부 열어봅시다. 팀원들이 박스를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엔 낡은 전표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거래 전표였습니다. 두 번째 박스엔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자재 구입 영수증, 기름값 영수증, 각종 소모품 영수증. 10년 넘게 모아둔 것들이었죠. 세 번째 박스를
열자습기로 얼룩진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한진석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종이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모서리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뒤지던 한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간 노트 2권. 표지는 붉은색 인조 가죽이었어요. 한진석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표지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진석은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 상단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0년 3월 5일. 그 아래 또박또박한 손글씨가 이어졌습니다. 현금 500만 원 인출 이정우. 한진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형식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이정우라는 이름. 한진석은 숨을 멈추고 노트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첫 번째 노트 마지막 장은 2000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한진석은 두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2001년 1월 10일. 현금 1000만 원 인출 이정우. 노트 기록은 2001년 1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진석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01년 11월 22일. 현금 1500만 원 인출 이정우. 11월 22일. 박성훈이 사망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진석은 팀원을 불렀어요. 계산기 있어? 팀원이 스마트폰 계산기를 켰습니다. 한진석은 노트 첫 장부터 하나하나 금액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500, 300, 700, 600. 10분 후 계산이 끝났습니다. 총 인출액 2억 3천만 원. 한진석은 캐비닛에서 꺼낸 공식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2000년 3월 5일을 찾아봤어요. 그날 지출 항목엔 재료비 200만 원, 월세 100만 원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500만 원 인출 기록은 없었어요. 다른 날짜들도 확인했습니다. 빨간 노트에 적힌 인출 내역이 공식 장부엔 단 한 건도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중장부다. 한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팀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박성훈이 몰래 기록해둔 거야. 이정우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알았지만 공식 장부엔 못 적으니까 따로 노트에 남긴 거지. 그럼 이정우가 횡령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한진석은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박성훈이 죽은 날 마지막으로 1500만 원이 빠져나갔어. 이게 우연일까? 팀원들은 침묵했습니다. 한진석은 빨간 노트 2권을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이정우 소환합니다. 당장.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이정우는 포항북 부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진석은 책상 건너편에 앉아 이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한진석은 증거 봉투에서 빨간 노트 2권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정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정우는 노트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네. 한진석은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2000년 3월 5일 페이지를 이정우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당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현금 500만 원 인출, 이정우. 이게 뭡니까? 이정우는 한참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쓰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박성훈 씨 필체예요. 그럼 이 내용은 사실입니까? 2000년 3월 5일 당신이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까? 이정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12년 전 일이라서요. 한진석은 노트를 쭉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2000년 4월 300, 5월 700, 매달 당신 이름으로 현금이 인출됐어요. 2001년 11월까지 총 23차례, 합계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진석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정우 씨, 지금 거짓말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돈 당신이 인출한 게 맞습니까? 한참의 침묵 후 이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인출했습니까? 장인어른 지시였습니다. 한진석은 펜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이정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채를 쓰셨어요. 1990년대 후반에 사업 확장하시려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셨대요. 그걸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채업자, 이름이 뭡니까? 모릅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처리하셨거든요. 그럼 당신은 뭘 했습니까? 장인어른이 필요하실 때마다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한진석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2000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23차례. 이게 전부 사채 갚는 돈이었다? 네. 평균 한 달에 한두 번씩 매번 500에서 1500만 원씩 인출했는데 사채 이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원금도 있었고 이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진석은 공식 회계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2000년, 2001년 공식 장부가 있습니다. 당신이 격리 담당이었죠? 네. 그럼 모든 입출금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데 왜 이 인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정우는 손을 비볐습니다. 장인어른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요. 사채 갚는 걸 세무서가 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중장부를 만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중장부 몰랐어요. 이 빨간 노트도 처음 봅니다. 한진석은 이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인어른은 당신을 믿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몰래 기록해 두셨어요. 이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진석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01년 11월 22일, 1500만 원. 이게 마지막 인출입니다. 이날이 박성훈 씨 사망일인데 우연입니까? 이정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우연입니다. 몇 시에 인출했습니까? 오후 3시쯤이요. 어느 은행입니까? 포항농협이요. 인출 후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어른한테 드렸습니다. 어디서요? 성운수산 사무실에서요. 몇 시입니까? 3시 반쯤요. 한진석은 수첩에 받아 적으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 후엔요? 장인어른이 돈 받으시고 금고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늘 저녁 같이 먹자 하셔서 저녁 6시에 다시 만났습니다. 저녁은 어디서 먹었습니까? 저희 집에서요. 아내가 저녁 준비했거든요. 식사 후엔요? 7시쯤 장인어른을 댁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차로 3분 거리예요. 그게 마지막입니까? 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진석은 11년 전 진술 기록을 꺼냈어요. 2001년 조사에서 당신은 저녁 식사 후 귀가해서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왜 1500만 원 인출건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정우는 손을 떨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혼란스러워서 2억 3천만 원짜리 비밀을 잊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서 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미영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채를 쓰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없어요. 아버지는 평생 빚 한 푼 안 지고 사셨어요. 늘 자랑하셨거든요. 나는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산다고요. 혹시 사채업자 만난 적 있다거나 빚 독촉 전화 받은 적은요? 전혀요. 그런 거 있었으면 제가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저한테 다 말씀하셨거든요. 한진석은 전화를 끊고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박미영 씨는 아버지가 사채 쓴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딸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걱정시키기 싫다고요. 그럼 증거를 대십시오. 사채업자 연락처, 차용증, 영수증, 뭐든지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전부 현금 거래였어요. 장인어른이 직접 처리하셨고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습니다.
한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1년 당시 금융거래는 지금처럼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았어요. 특히 현금 인출은 기록이 은행에 6개월만 보관됐다가 폐기됐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당시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었죠. 이정우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됩니다. 거짓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정우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팀원이 한진석에게 물었어요. 경위님,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박성훈이 사채 썼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친구들, 거래처, 심지어 딸까지 모두 빚 없었다고 증언하잖아. 그럼 2억 3천은 어디 간 겁니까? 한진석은 빨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성훈의 또박또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성훈은 사위가 돈을 빼돌리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몰래 기록해뒀지. 근데 왜 고발하지 않았을까? 딸 때문 아닐까요? 사위를 감옥 보내면 딸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진석은 마지막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박성훈이 죽은 바로 그날 마지막으로 1,500만 원이 빠져나갔어. 이게 결정적이야. 무슨 뜻입니까? 박성훈이 그날 이정우를 불렀을 거야.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했을 거고. 그리고 한진석은 말을 멈췄습니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요? 그날 밤 10시 성운수산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 기억나? 11년 전 수사 기록에 있어. 네. 그게 박성훈과 이정우가 싸우는 소리였을 거야. 그리고 몇 시간 후 박성훈은 방파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진석은 빨간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이 돈의 행방을 찾아야 해. 그게 이 사건의 열쇠야. 이정우는 장인어른 지시로 사채를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아버지는 빚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 3천만 원은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2001년 11월 22일 밤 사무실에서 들렸던 큰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박성훈은 정말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걸까요? 2012년 7월 3일 화요일 한진석 경위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중장부로 이정우의 횡령 정황은 잡았지만 살인 증거는 없었어요. 2억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2001년 현금 흐름은 추적 불가능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한진석은 11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부검 기록을 정독했어요. 한진석은 의심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2001년 당시엔 외상이 없고 익사 소견이 명확했기 때문에 동물 검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만약 독극물이 있었다면 이정우가 독극물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 한진석은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2001년 포항 지역 약국 판매 기록 찾아봐. 독극물, 쥐약, 농약 같은 거. 11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폐업한 약국이라도 인수자가 서류 보관하고 있을 수 있어. 전부 뒤져. 팀원 셋이 포항 시내 약국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 영업했던 약국은 48곳. 그중 23곳이 이미 폐업한 상태였어요. 팀원들은 폐업 약국 인수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은 서류를 폐기했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12년 7월 10일, 팀원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위님, 찾았습니다. 뭘? 2001년 판매 대장이요. 인수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진석은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포항 시내 중앙동,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뀐 건물 뒤편 창고에 팀원이 서 있었어요. 여기에요. 창고 안엔 먼지 쌓인 박스들이 가득했습니다. 팀원이 박스 하나를 열자 낡은 장부들이 나왔어요. 중앙약국 판매 대장 2001년. 한진석은 장갑을 끼고 장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진석은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월, 3월, 4월. 대부분 일반 의약품 판매 기록이었어요. 9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1년 10월 18일. 품목 쥐약 청산가리 성분 500g. 구입자 이정우. 용도 창고 쥐 제거. 금액 45,000원. 서명 이정우. 한진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어. 전부. 팀원이 카메라로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한진석은 서명란을 확대해서 봤어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산가리. 한진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청산가리는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독극물이었어요. 500g이면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연락처 확인해봐. 팀원이 전화번호를 조회했습니다. 2001년 당시 이정우 씨 번호 맞습니다. 한진석은 장부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약국 주인은요?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2005년에 돌아가셨대요. 인수자는 2006년에 건물을 샀고요. 이장부 법원 영장 받아서 정식 압수하자. 한진석은 경찰서로 돌아와 곧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001년 박성훈 사건, 새로운 증거 나왔습니다. 용의자 이정우가 사건 한 달 전 청산가리 500g을 구입한 기록입니다. 검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용도는요? 창고 쥐제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는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피해자 체내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까? 부검 당시 동물 검사를 안 했습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경위, 그거론 기소하기 어려워요. 쥐약 상계 범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황만으론 부족해요.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끄는 한진석은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2001년 수사 기록을 펼쳤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목격담 오후 10시경 성운수산에서 큰 소리. 한진석은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한진석은 빨간 펜으로 오후 10시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정우가 거짓말하고 있어. 분명 그 시간에 성운수산에 있었을 거야. 2012년 7월 15일 한진석은 재구성을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타임라인을 그렸어요.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001년 11월 22일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박성훈이 이정우를 다시 불렀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정우는 패닉 상태에 빠졌겠죠. 팀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청산가리는요?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한 달 전인 10월 18일에 구입했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한진석은 화이트보드에 시나리오를 그려나갔습니다. 오후 10시 박성훈과 이정우가 사무실에서 대면합니다. 박성훈은 빨간 노트를 보여주며 추궁했을 거예요. 2억 3천을 어디에 썼느냐고. 이정우는 변명했겠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박성훈은 내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목격자가 들은 큰 소리는 바로 이 다툼이에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결심합니다. 장인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한진석은 10시 30분 범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청산가리를 물이나 술에 타서 박성훈에게 먹였을 겁니다. 청산가리는 10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만들어요. 박성훈이 쓰러지자 이정우는 시신을 차에 싣습니다. 밤 11시쯤 사무실에서 방파제까지는 차로 5분 거리예요. 방파제에 도착해서 박성훈을 물에 빠뜨립니다. 투신 자살로 위장하는 거죠. 청산가리는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돼요. 부검에서 동물 검사를 안 하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에게는 계속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하고요. 이게 제 재구성입니다.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근데 경위님, 증거가 있습니까? 이건 추측 아닙니까? 맞아요. 추측이에요. 하지만 청산가리 구입 기록은 확실한 물증입니다.
그리고 한진석은 2001년 부검 기록을 들었습니다. 당시 부검이가 폐에서 바닷물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익사로 결론 내렸죠. 하지만 청산가리에 중독되면 호흡이 멎어요. 의식 없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물을 들이마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익사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우 긴급 체포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새벽 6시 한진석은 체포 영장을 들고 이정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포항 시내 원룸, 이정우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우는 잠옷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진석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우 씨, 박성훈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정우는 수갑을 차고 순찰차에 실렸습니다. 2012년 7월 18일 오전 10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실, 이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한진석은 책상 건너편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2001년 10월 18일, 당신은 중앙약국에서 청산가리 500g을 구입했습니다. 한진석은 판매 대장 사본을 밀었습니다. 이정우는 서류를 보고 눈을 감았어요. 창고에 쥐가 많아서. 500g이요? 집 한 채 쥐 잡는데 100g이면 충분합니다. 왜 500을 샀습니까? 여분으로요. 여분이 400g이나 필요했습니까? 이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진석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오후 10시 성운수산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그때 집에 있었다고 했죠? 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그 시간에 박성훈 씨와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아닙니다. 빨간 노트를 보여드릴까요? 박성훈 씨는 당신이 2억 3천을 횡령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추궁했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패닉에 빠졌어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한진석은 청산가리 구입 기록을 다시 밀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청산가리를 썼어요. 아닙니다. 저는 안 죽였어요. 이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한진석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증명하십시오. 청산가리 500g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세요. 버렸어요. 쥐 잡고 남은 거 버렸어요. 어디에 버렸습니까? 기억 안 나요. 영수증은요? 없어요. 한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우 씨,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 죽였어요. 조사는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2012년 7월 20일 밤, 이정우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한진석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십시오. 이정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1999년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고 빚도 생겼어요. 2001년 11월 22일까지 총 2억 3천을 빼돌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눈치챘어요. 그날 밤 10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갔더니 빨간 노트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내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옥에 가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아내도 아이도 다 잃는 거고요. 그래서 청산가리를 물에 타서 드렸어요. 10분도 안 돼서 쓰러지셨어요. 차에 싣고 방파제로 갔어요. 바다에 밀어 넣었어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진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들키기 싫었어요. 그냥 들키기 싫었어요. 2013년 3월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정우는 2001년 11월 22일 장인 박성훈을 청산가리로 살해한 후 방파제에서 투신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동기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3살이 된 아들 이지우는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2013년 6월 박미영은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들의 성도 박지후로 바꿨어요. 죽도시장에선 최만식이 성훈수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훈아,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편히 쉬어라. 11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탐욕. 이정우는 11년 동안 효자 사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빨간 노트 한 권, 청산가리 구입 기록 한 장이 그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박성훈은 끝까지 사위를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과연 돈은 사람을 어디까지 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2001년 포항 죽도시장 멸치왕 박성훈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11년 동안 자살로 여겨졌던 그 죽음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빨간 노트 2권과 청산가리 구입 기록 한 장이 11년 만에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박성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이정우가 회사 돈 2억 3천만 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사위를 고발하면 딸이 고통받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성훈은 참았습니다. 1번, 2번, 23번. 빨간 노트에 조용히 기록만 해두면서요. 하지만 2001년 11월 22일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억 3천이라는 거액은 30년 동안 일군 회사를 무너뜨릴 만한 금액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만하라. 박성훈은 그날 밤 사위를 불러 말했을 겁니다. 내일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 말이 그의 마지막이 될 줄은 박성훈도 몰랐을 거예요. 이정우는 선택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과 장인을 죽이는 것 중에서 그는 후자를 택했어요. 한 달 전 미리 사둔 청산가리 500g. 그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에 탄 독약 한 잔. 그게 58회 인생을 살아온 박성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난 2012년 포항북 부경찰서 한진석 경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업한 사무실 창고 구석에서 빨간 노트를 발견했고 폐업한 약국 판매 대장에서 청산가리 구입 기록을 찾아냈죠. 증거는 11년 동안 숨어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이정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효자 사위라는 가면을 쓰고 11년을 살았지만 법정에선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박미영은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아들 이지후의 성도 바꿨죠. 아버지를 죽인 남자의 성을 아이가 평생 달고 살 순 없었으니까요. 죽도시장 상인회장 최만식은 이제 75살이 됐습니다. 그는 가끔 성훈수산이 있던 자리를 지나가며 친구를 떠올려요. 성훈아, 내가 옳았어. 끝까지 기록을 남겨둔 게 너를 구했어. 빨간 노트. 박성훈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기록이 11년 후 그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박성훈은 사위를 믿었습니다. 딸을 사랑했기에 사위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회사 격리를 맡기고 함께 저녁을 먹고 손주와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에게 가족은 2억 3천만 원보다 가벼웠습니다. 탐욕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탐욕 속에 놓여 있진 않은가요? 박성훈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보다 때로는 냉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성훈이 만약 조금 더 일찍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는 지금도 손주와 함께 웃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딸을 생각했고 그 선택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01년 11월 23일 새벽, 차가운 바다에서 홀로 떠올랐던 박성훈. 그는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딸을 향한 미안함이 그의 마지막 마음이었을 거예요. 11년 후 진실이 밝혀졌을 때 박미영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들였어요.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박미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슴이 먹먹하셨나요? 아니면 화가 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정우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박성훈이 조금 더 일찍 행동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포항에서, 전국 어디서든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꼭 아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